펜타닐보다 100배 더 강한 약물이 뉴욕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포트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건물 안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한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가해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고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낮에 노드 가정집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는데 강도가 텍사스 출신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델리와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납품된 보스헤드의 육류 제품 20만 파운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일부 뉴욕시 한인 업주들이 인스펙터의 방문 후 셀프 확인을 하지 않아 뒤늦게 벌금을 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티뱅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명문대 4학년 학생이 이틀 연속 성추행 및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허리띠에 총을 차고 자고 있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보다 100배 더 강한 약물이 뉴욕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키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 빠르게 공급되고 있는 펜타닐보다 100배 강력한 치명적인 동물 진정제가 뉴욕시의 마약 공급제로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에서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 당국은 코끼리를 진정시킬 정도로 강력한 카펜타닐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자일라진보다 강력한 메데토미닌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이 유통되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보건당국은 약물 중독자들의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깨끗한 주사 바늘을 제공하고 혼자 약물을 주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위험성 낮추기에 돌입했습니다. 레이첼 빅 시 보건국 대변인은 모든 뉴욕 주민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낙인 찍는 시선이 그들을 보건당국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당국의 목표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망할 위험에서 구해내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작년 11월에서 올 5월 사이에 최소 35건의 카르펜타닐 관련 단속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는 강력한 약물 관련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리짓 G. 브레넌 뉴욕시 특별 마약 검찰관은 펜타닐이 얼마나 많은 뉴욕 시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카르펜타닐이 펜타닐보다 100배 강력하다는 점과 이 약물이 뉴욕시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과 공포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3,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합성 오피오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별로 따져보면 작년 발생한 카르펜타닐 압수 사례는 브루클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퀸즈가 2위, 스태튼 아일랜드가 3위, 이어 브롱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또한 6월 말에서 브롱스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메데토미딘이 펜타닐과 함께 처음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데토미딘은 심박수를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미 전역에서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데토미딘은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서 대규모 과다 복용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미시간에서도 최소 3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버브이학 과학연구교육센터는 밝혔습니다. 뉴욕시 마약단속국은 거리에 성행하는 마약 딜러들이 중독을 증가시키고 중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이 치명적인 합성 물질을 마약 공급에 섞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앤 아리올라 퀸즈 공화당 시의원은 시 당국이 이같이 극도로 위험한 약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딜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마약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을 잃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폴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건물 안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한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뉴저지 포틀리의 한 아파트에서 나이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은 가슴에 총상을 입은 뒤 숨졌습니다.
매튜 플래킨 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포틀리 경찰서 경찰관들은 오전 1시 30분쯤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피나클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911에 전화를 걸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통화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그녀가 칼을 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911 신고자와 접촉한 뒤 아파트 문을 열고 남성의 여동생과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경찰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으며 경찰은 그 후 문을 부수고 신고자의 여동생이 복도에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자 여성의 가슴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무장관은 현장에서 칼 한 자루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고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든 대법원 판사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통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에 있어 위기에 봉착했다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개혁 촉구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사라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어떤 면책특권도 없음을 명확하고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왕이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법치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 취지에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서 대법원이 6대3 판결로 대통령에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리로 만들어버린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6 의회 사태를 거론하면서 사법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군중을 선동해 폭력적인 시위를 부추기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정부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며 판결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하며 대법관의 종신직 임기를 제한하고 구속력 있는 윤리 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주말 대낮에 노르우드 가정집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는데 강도가 텍사스 출신 한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가족이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지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한낮에 노르우드의 가정집 차고를 통해 복면을 쓴 한인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노르우드 임파티언스 웨이의 한 가정집에 얼굴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해 가족에게 권총을 겨누고 강도질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범인이 텍사스 캐럴턴 출신의 40세 남성 박지선 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근처 산림지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즉각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에게서 권총처럼 만들어진 공기총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1급 무장 강도, 2급 무장 침입, 3급 불법적 목적을 위한 무기 소지, 3급 무기 소지와 4급 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재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일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델리와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납품된 볼 세대 육류 제품 20만 파운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품에 닿았던 모든 곳을 반드시 완전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전국적으로 델리와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납품된 보스 헤드의 9가지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6월 11일에서 7월 17일 제조된 스트라스버거 브랜드 메이드 인 버지니아 3.5파운드, 버지니아 햄 올드 패션 햄 9.5파운드, 이탈리안 캐피 스타일 햄 4파운드, 엑스트라 핫 이탈리안 캐피 스타일 햄 6파운드, 볼로그나 4파운드, 비프 살라미 2.5파운드, 스테이크하우스 로스티드 베이컨 힐 앤 잇 5.5파운드, 갈릭 볼로그나 3파운드, 비프 볼로그나 3파운드 등입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뻐근함,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면역이 취약한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감염됐을 때 유산과 사산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FDA는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보관 상태에서도 생존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고 해당 제품이 닿았던 모든 곳을 반드시 완전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부 뉴욕시 한인 업주들이 인스펙터의 방문 후 셀프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뒤늦게 벌금 폭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 검사 형태가 아닌 제3자를 통한 형태로 바뀐 후엔 이 같은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가게에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일부 한인 업주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인스펙터의 방문 후 확인을 하지 않고 뒤늦게 벌금 폭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순규 뉴욕 한인 세탁협회장은 구두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는데 제3자 검사로 바뀌면서 노티스를 안 준다며 1년 2회에 걸친 제3자 검사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팬데믹 이후 재검 시작도 얼마 안 돼 억울하다는 이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일업계 종사자 이모 씨는 한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잘 해줄 수 있는 인스펙터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기술업계 종사자 이모 씨는 편법에 기댈 경우 인스펙터 역시 큰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업주들이 보일러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와이모 씨는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인스펙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잊고 지내다 지난해 11월 $1,000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박모 씨도 인스펙터가 다녀간 후 한참 지나 티켓 5장, $6,000의 벌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삭감과 유예를 주장하던 박 씨는 결국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논리에 맞아야 한다며 정확한 피해 사실이 아닌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해결 목소리를 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시티뱅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명문대 4학년 학생이 이틀 연속 성추행 및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붙잡혔어도 자신은 이성을 잘 안다고 떠벌렸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용의자는 올여름 뉴욕시 시티뱅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뉴욕에 왔다가 성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 집착이 심한 변태 성욕자로 파악되는 21살 용의자는 체인벌린 NV로 인디애나 대학교 켈리 경영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추행 관련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 없이 석방된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이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며 피해 여성은 눈맞춤을 통해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오라는 초대와도 같은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시티뱅크 인턴십을 위해 한 달간 뉴욕에 머무는 중이었습니다. 시티뱅크 대변인은 해당 용의자는 시티 직원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는 행실 문제로 인해 인턴십이 시작된 지 2주도 안 돼 해고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첫 성범죄는 지난 6월 27일 그리니치 빌리지 중심부인 페리 스트릿과 블리커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 여성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고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뉴욕 거주자가 아닌 타주에서 왔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있다며 $5,000의 보석금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보호관찰 석방을 내렸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가 석방된 지 24시간 후에 또 다른 여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범죄 행동이 더 악랄해지며 이스트 95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두 번째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개를 산책시키던 피해 여성을 따라 그녀의 아파트로 침입했습니다. 성범죄 용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진정하라며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맨해튼 검찰청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쳤고 이를 들은 도어맨 덕분에 피해 현장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성폭행 시도를 경찰에게 자랑하며 여성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대법원 기소에서 성폭행 미수 및 기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브루큰 지하철역에서 허리띠에 총을 차고 자고 있던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됐었으며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에 잘 알려진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허리띠에 찬 장전된 총이 눈에 띄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45세의 로렌스 코스타는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체포됐습니다. 베드스타이의 머틀 애비뉴와 브로드웨이 역에서 경찰은 그가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은색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지하철 계단에서 잠자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총기는 밝은 파란색과 노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의 벨트에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자는 남성을 깨우자 그는 허리띠에서 총기를 빼내려 했고 다른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NYPD는 체포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스타는 장전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 여름 들어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뉴저지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시파니에 사는 한 주민은 소셜미디어에 7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요금이 무려 $782나 됐다며 우리 집은 평균 정도 크기의 주택인데 믿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자는 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150에서 $160였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495로 크게 뛰었다고 동조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료 급등은 뉴저지의 주요 전력회사가 6월 1일자로 일제히 요금을 올린 데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이중고가 겹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북부 뉴저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PSENG는 월 요금을 9% 올렸고 중부 뉴저지의 전력회사 JCP&L은 8.7% 인상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어젯밤 2건의 폭행 사건으로 3명의 여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자마이카 벤 와이크 역에서 오후 8시 30분쯤 23세 여성이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자마이카 병원 의료센터로 급히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간 이후 27세 여성과 33세 여성이 로우 맨하탄의 보워리 261번지 근처에서 칼에 찔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랜덜스 섬 이민자 쉘터 근처 차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앞서 강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전 3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44세 여성이 얼굴과 등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할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최소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뉴멕시코 번호판이 달린 모페드를 타고 도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하탄 부지에 있는 이민자 쉘터는 폭력 사태를 포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한 어머니를 애도하는 고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이 온라인 모금은 두 자녀를 둘러싼 치열한 양육권 다툼 중에 총격을 당해 사망한 아이들의 어머니 마리사 갈라웨이의 장례 비용과 추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극은 지난주 어퍼 이스트사이드 거리에서 양육권 논쟁으로 벌어졌습니다. 45세의 특수교육교사인 갤러웨이가 1살 된 딸을 차 뒷좌석에 태운 직후 전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와 등을 쏘고 나서 자살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시어머니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 이스트 79번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노인이 토요일 아침 어퍼 웨스트사이드 고급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84세 노인은 오전 7시 30분쯤 원 웨스트 60가에 있는 아나그람 콜럼버스 서클 건물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살 전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웃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으며 그는 1년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곳에 머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가 살던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한 달에 렌트비가 $15,000 정도이고 이 건물의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한 달에 $22,000에 임대되고 스튜디오는 $7,000에 임대된다고 부동산 웹사이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부유한 동네에서 1년도 채 안 돼 두 번째로 이런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